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 다 받으셨죠? 예, 제본한 거 안 갔죠? 예, 제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책은 아마 내일 모레쯤 나온다는 것 같고요. 아마 본책 나오면 좀 더 얇을 거예요. 이게 제본이어가지고 이제 종이가 좀 두꺼운 종이처럼 느껴지는 거고, 실제로 본책 나오면 조금 더 얇을 겁니다. 핸드북인데 엄청 두껍다고 생각했죠? 예, 아마 본책 나오면 조금 더 얇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핸드북으로,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요인물로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분들한테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변시를 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숙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눠드린 문제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눠드린 문제 먼저 보시면은요. 네, 오늘 문제는 재판 청구권과 관련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련되는 조문들을 좀 잘 해석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문제였었는데요. 실제 판례 사안이었습니다. 그쵸? 그 이정열 판사 사안이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의 교수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어느 사립대 교수가 위 재판장에게 작은 과도로 위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A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갑은 당시 위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발생한 이 과도 사건이 영화로 제작된 후, 그러니까 부러진 화살이죠. 부러진 화살이 영화로 제작된 이후에 이 대학 교수 임명과 재임용, 그리고 승진의 구조적 문제점과 당시의 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당시 판결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사법부가 대학 측을 위해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사법부가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갑은 위 청구 소송이 재판 공정했음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당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였다. 근데 이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일단은 현행법 위반이긴 합니다. 갑은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 내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해서 활발한 비판을 했다. 그래서 법원장이 법원조직법 65조 위반했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서 징계를 청구했고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품위손상,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정직 6월에 징계 처분을 하였다. 거기 품위손상, 법원의 위신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만약에 법원조직법상 지금 여기 그 품위손상, 그 다음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 문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게 법관징계법 제2조 2호에 나와 있는 사유인데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겠죠.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판례 사안에서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법관 정도면은 뭐가 품위를 손상하고 뭐가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갑은 법관징계법 27조에 따라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적법 요건은 넘어가시고, 법관징계법 27조가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7조 한번 봅시다. 27조. 자, 심판대상 조문 법관징계법 27조에 보시면은 1항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된다. 단심으로 재판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법관징계법 27조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법원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 되고 단심으로 재판하게 되니까 재판 청구권 문제가 되겠죠. 재판 청구권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권 문제가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 평등권도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사안에서 대법원에 단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은 항상 여러분들이 사안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하는지를 확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집단과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사의 경우에는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바로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전문직들은, 그리고 우리 같이 사시 나오고 같이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판사의 경우에만 그러냐라고 해서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 취급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설을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에 의 쓰시고 재판 청구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내용들, 재판 청구권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 신속한 재판, 이제 이런 것들이 재판 청구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심제, 3심제가 원칙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법 101조 2항에 보면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이야기 책 받아 오셔야 돼요. 네,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상 신급제가 적어도 2심 이상이어야 되는지 2심 이상이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는, 이 판례 사안에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상소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일관적인 명확한 입장은 아닌데요. 근데 적어도 한 번의 사실심과 한 번의 법률심을 한 번의 사실심과 한 번의 법률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재판 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서는 찾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법원에서는 이 사실심, 그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는 사실심과 법률심을 대법원에서 다 관장하고 있어요. 다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법관에 대한 징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 법관이 하는 거죠. 결국 법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같은 법관끼리의 이 징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법관의 신분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법관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절차가 빨리 끝나야 법관이 다시 또 안정적으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 등에 의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서술 답안을 쓰실 때는 뭐 위원으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판례 결론만 좀 잘 알아놓읍시다. 자, 그래서 목수침법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 재판 청구권은 그러니까 목수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있으니까 이게 자의금지 심사 정도로 심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 여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차별 취급을 확정하신 다음에 심사 기준은 뭐 자의금지 심사로 가셔가지고 이 신분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년 10월 모의고사 1문이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정열 판사 사건으로 만들어졌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정열 판사는 변협에서 아직까지 변호사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헌법재판론 볼 거고요. 헌법 엑기스 핸드북으로 진도가 나갈 겁니다. 오늘부터 교재는 여기 책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페이지부터 나갈 거고요. 자, 책 3페이지 나갈 거고, 헌법재판소법 펼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 이렇게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 법부터 한번 봅시다. 헌법부터 봅시다. 헌법. 좀 전체적으로 조문을 보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를 한번 본 다음에, 자, 헌법 111조. 헌법 111조. 자, 111조 1항. 헌법재판소법 없으신 분 있으시죠? 법전 없으세요? 법전 있어요? 법전 있어요? 법전 없어요?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 네,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자, 헌법 111조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이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 2항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명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은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근데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이제 나누어서 이제 지명을 거의 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제 3위는 국회가, 3위는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을 하고요. 사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제 그 선출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안 되셨었죠. 자, 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임은 거의 안 하시죠. 그 최근에는 그냥 아예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헌법에 의해서는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신분 보장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관도 그렇죠. 법관도. 그러니까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다른 징계 처분에 의해서는 파면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징계 처분에 의해서는. 자, 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의 해산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 결정,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과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위헌이겠죠.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자, 111조 1항이랑 한번 빠르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인용하는 결정, 위헌 결정, 탄핵, 정당 해산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때에는 이제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찬성이 필요한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정당해산 심판이 정당해산 심판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이 빠져 있죠. 권한쟁의 심판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면은 과반수의 찬성이겠죠. 과반수. 따라서 9분 중에서 5분이 찬성하시면은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권한 확인 내지 인용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는 정족수가 조금 다르다. 일단 기억을 하시고, 헌재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교시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반 절차를 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조문 없으신 분은 앞에서 받아가세요. 앞에 뒀습니다.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법. 자, 일단은 3조 보시면은요.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4조 재판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으로서의 양심. 자, 그 다음에 재판관의 자격 넘어가시고요. 자, 6조도 우리 아까 전에 헌법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1항에 보시면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요. 2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체크하세요.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3, 4, 5항은 읽어보시고요. 자, 7조도 봤습니다. 1항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요.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70세. 그 다음에 신분 보장 규정도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신분 보장. 아까 탄핵 결정이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뭐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었죠. 파면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 헌재법에서는 파면보다 한 단계 약한 해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파면, 해임, 정직 이런 게 있잖아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과 탄핵 결정이 없으면은 파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징계들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헌재법에 금고 이상의 형과 탄핵이 아니고서는 해임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임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법관의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둘 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구조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자, 잠깐만 8조 잠깐만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형 지문 푸시는데 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맞는 지문이죠. 당연히 파면되지 않으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그럼 또 질문. 헌법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렸죠. 그러니까 징계 처분 제가 방금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징계 처분으로는 파면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선지로 문제를 만들 때 이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 그다음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징계 처분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선지에 해당합니다. 자, 9조, 10조, 11조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12조 헌법재판소장. 헌재는 헌법재판소장을 두는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자, 사항에 보시면은요. 헌법재판소장이 권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보면은 일시 유고일 때는 임명일자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소장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일시 유고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임명일자 순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같으면 이제 연장자가 하고 있고요. 우리 특히 이제 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것처럼 이제 헌재가 권리되거나 헌재소장이 권리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 시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을 했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 누가 있었습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 하다가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하고 나니까 김희수 재판관이 권한대행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권위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에서 이제 선출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16조 보시죠. 재판관 회의. 자, 이거는 전원합의체 회의랑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재판관 회의는 좀 이런 행정적인 회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재소장이 의장이 되고, 자, 2항 정도는 체크해 놓읍시다. 재판관 회의는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합의체랑 다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행정적인 회의는 7분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되고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쭉 넘어가셔가지고 22조까지 갑시다. 거기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이 우리 헌법재판소 조직, 뭐 공무원과 연구관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들은 아니고요. 자, 22조의 일반 심판 절차. 이랑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재소장이 되고 자, 23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이항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자, 원칙적으로 결정은 몇 명입니까?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렇죠? 과반수인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우리 헌법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인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위헌 결정하거나 탄핵을 받아들이거나 정당 해산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호에 보세요. 종전의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하는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도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의 확인을 받아들이는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의 확인을 받아들이는 정족수.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입니다. 과반수 이상. 자, 질문.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존의 결정을 바꾸는 결정은 몇 명입니까? 그거는 6명이죠. 그거는 6명입니다. 그거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호, 2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무조건 100% 과반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나눠드린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좀 비교하시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용 결정을 할 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위헌 결정을 하려면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이 결정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결정의 유형이,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 뭘까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 위헌 결정이죠. 당연히 위헌 결정인데, 그 중에서도 단순 위헌 결정이 가장 유리하고, 책에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 위헌 결정이 가장 유리하고, 저도 그냥 필기 안 하고 자료 볼게요. 단순 위헌 결정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한정 위헌, 그 다음에 합헌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제 유리한 순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불합치랑 한정 위헌은 조금 유의하십시오. 헌법 불합치가 원칙적으로는 더 유리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헌법 불합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 불합치 할 때 잠정 적용을 하기는 하지만 적용 중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위헌이 선고되면 A라는 법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A라는 법률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선언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 A 법률을 적용을 중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A 법률이 당사자한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 위헌보다 이 법률의 전체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순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한정 위헌 결정, 그다음에 합헌 결정 순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데, 자 보세요. 단순 위헌, 헌불, 한정 위헌, 합헌 순으로 유리한데, 단순 위헌을 하려면 몇 명이 된다고 했습니까? 6명이 돼야 되는 건 거죠. 6명이 안 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단순 위헌 결정이 5인이다. 그럼 단순 위헌 결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 위헌 결정 못 하는 거예요. 단순 위헌 결정 못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한 명이라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청구인에게 제일 유리하긴 하잖아요. 근데 단순 위헌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청구인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정족수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6명이 찰 때 그것을 우리가 법정 의견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1번 위헌 5인, 합헌 4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헌 의견이 6명이 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합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2번 위헌 5명, 합헌 3명, 각하 1명입니다.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각하는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뭐 나중에 얘기할 것도 아니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각하는 과반수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하 결정과 합헌 결정, 위헌 결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을 각하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본안을 보시면 되죠. 각하를 해야 되는지를 보고 본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각하 과반수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각하가 과반수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본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안으로 넘어가서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뭡니까? 합헌인 거예요. 합헌인 겁니다. 3번 위헌이 5명이고 각하가 4인입니다. 위헌이 5명, 각하가 4인. 그럼 일단 각하가 과반수를 넘었습니까? 넘지 않았죠. 그럼 본안으로 넘어왔습니다. 본안 넘어와서 위헌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6명이 안 되니까 위헌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헌이 5명이고 각하가 4인이지만 합헌 의견은 아무도 없지만 결론은 합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각하가 되지 못했고 위헌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도 합헌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은 결론은 합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합헌으로 나가야 돼요. 4번 위헌이 1명, 한정합헌이 5명, 합헌이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유리한 위헌 1명, 위헌으로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한정합헌까지 인원수를 합쳤더니 6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결정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위헌 2명, 헌법불합치 2명, 한정위헌 2명, 합헌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헌할 수가 없고 헌법불합치까지 합치니까 4명이어서 헌법불합치도 할 수도 없고 한정위헌까지 합치면 6명이니까 한정위헌 결정을 우리의 법정 의견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불합치랑 한정위헌은 유의하십시오. 순서가 헷갈리더라도 순서가 좀 섞여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헌법불합치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 잘 체크하십시다. 마지막 6번 위헌이 1명, 일부 위헌이 1명, 이까지 합치면 2명이죠. 그 다음에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중에서는 당연히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가 유리하겠죠.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는 일단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지만은 너한테는 적용해라고 하는 게 잠정 적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가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위헌 1인, 일부 위헌 1인, 적용 중지 2인까지 합치면은 4인이고 잠정 적용까지 합치면은 6인이 넘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 결론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24조.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라고 하고 있죠. 제척 기피 회피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항입니다. 사항.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9분이시잖아요. 그렇죠? 9분이신데 몇 명이 나와야 위헌이 될 수 있습니까? 6명이 나와야 위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2명 이상을 기피하게 되면은 사실상 2명을 기피하면 사실 이 2분만 이 합헌 의견 내더라도 어차피 얘가 원하는 결과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재판관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두고 있는 규정인데요. 자,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 사시 존치 모임 이제 친구들이었는데요. 사시 존치 모임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사시 폐지하는 규정,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사시 폐지 규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그 재판관 9분 중에서 두 분이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했다라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명을 이제 기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명을 제척하려고 기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2명 이상 기피할 수 없다는 이 조문에 대해서도 헌소를 같이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나눠드린 판례. 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24조 사항이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줄건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기피 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2명 이상이 기피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한편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때 이 사시존치 모임에서 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판관들이 이 제대로 사시 폐지 규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기피해달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25조 25조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렇죠? 1항에 보시면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2항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소속기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심판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자, 중요한 건 3항이겠죠.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필수적 이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고 있죠.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강제주의. 그러니까 25조 사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런 그 심판 헌법 심판 절차를 헌법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상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항상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항에서는 보시면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당 해산 심판이나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이나 탄핵 심판, 정당은 1, 2항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이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은 1, 2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정당 해산 심판과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이 정당과 이 탄핵 대상자를 사인으로 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로 이제 불거진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 정당과 이 탄핵 대상자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견해 대립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26조부터는 쭉 넘어가시고요. 30조 보시죠. 30조. 심리의 방식. 자,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자, 다시 탄에 동그라미 치시고, 정에 동그라미 치시고, 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구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구탄 정권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자를 따는데, 탄핵 심판이랑 정당해산 심판이랑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있습니다. 구두변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변론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에서도 뭐 온갖 주장을 다 했었죠. 뭐 영상 보면 이제 뭐 온갖 주장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이랑 정당해산, 권한쟁의 이런 것들은 구두변론에 의하고요. 자, 그 밑에 위헌법률 심판의 위에 체크하시고요. 헌법소원의 위헌과 관련되는 것들은 서면심리입니다. 위헌과 관련되는 것들은 서면심리입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택형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구탄 정권 정리하시고, 그 외에 위헌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서면심리주의다. 얘들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주의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34조 한번 봅시다. 34조 1항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그러니까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는데요.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다. 36조 종국결정. 자,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는 종국결정을 하는데, 자, 종국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뭐 사건 번호, 사건명, 대리인, 주문, 이유 결정을 이런 것들 적는데요. 자, 3항에 보세요. 3항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심판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수 의견도 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 의견도 내가 어떤 의견을 펼쳤는지. 근데 그 개정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자,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하는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과반 6인이 넘지 않으니까 이제 인용이 안 되죠. 인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각 결정이 나가는데, 이 기각 결정이 나가면서 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명시해야 되냐가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명시하고 싶겠어요? 명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아예 탄핵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명시하는 상관없지만은, 이 대통령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권력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다 대고 사실 나는 네가 탄핵되길 바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빠져 있잖아요. 탄핵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그 맨 마지막 판례 1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헌재법 34조 1항에 의하면 헌재 평인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아까 34조에 본 것처럼 평의는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고 평의를 공개하려면은 헌법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네. 36조 3항에서는 탄핵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네. 그럼 원칙적으로 평의는 비공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의견도 표시할 수, 그러니까 그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는 그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사실 그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탄핵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탄핵 인용 결정을 이제 반대 의견으로 내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이 좀 최대한 이제 의견들이 좀 다 일치되도록 이제 그렇게 좀 논의가 계속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탄핵되었었죠. 만장일치로 탄핵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이런 그 기간을 얘기할 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기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거죠. 기간이 도과되어서 부적법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 불변기간일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6개월 안에 무조건 결정을 내리실까요? 바쁘시니까 못 그러시겠죠. 막 2, 3년 지나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거의 한 5년이 지나도 이제 결정을 안 내리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권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리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넘어가시고요. 39조에 보시면은 1사부재리, 헌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는 1사부재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조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엇을요? 민사소송을 준용합니다. 근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함께 준용합니다. 이양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원칙적으로 무엇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이 탄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형사소추 절차와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을 하고요. 권한쟁의는 행정기관들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을 준용을 하고,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행정소송을 준용합니다. 자, 그럼 질문. 정당해산 심판은 어떻습니까? 정당해산 심판. 뭘 준용하겠어요? 민사소송을 준용하겠죠. 민사소송을. 위헌법률 심판도 당연히 민사소송을 준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합진보당 이제 정당해산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이제 통합진보당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돼야 된다라고 엄청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배우시겠지만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면은 이 증거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엄격한 증명 방법에 의해서 이런 불리한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민사소송이 준용이 되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합니다. 그렇죠? 민사소송은 이제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 통합진보당은 어쨌든 이 정당해산은 형사소송이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게 민사소송이 준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민사소송이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선택형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례 한번 보십시다. 판례 2페이지. 자, 40조 1항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민소규정 등을 준용해서 나오는 이제 쟁점들입니다. 첫 번째가 중복재소 금지. 자, 우리 그 줄건데 헌재법 40조 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소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 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중복제소 금지. 자, 그런데 그 밑에 거랑 비교하십시오. 밑에 거 각주 4번 판례랑 비교하십시오. 줄 건데 보시면은 전자는 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나 후자는 68조 1항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제소 요건이 상이하고 심판 청구인도 다르고 심판 대상도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제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하는 말은 이 68조 1항을 똑같이 두 번 제기하는 거, 68조 2항을 똑같이 두 번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복제소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절차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절차, 이런 것들은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봐요. 왜? 제소 요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소 요건도 다르고 절차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복제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랑 잘 비교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동일한 절차에 의할 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만 별개의 절차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위헌법률 심판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에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서 소위 취하에 관한 민소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지, 심판 청구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민소에서는 소취하가 자유롭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당사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소를 취할 수 있는데 우리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위헌 결정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소송, 공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죠. 권한쟁의 심판은 객관소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도 이런 객관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취하 규정을 배제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결론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소의 취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3페이지에 줄 건데 보시면은 권한쟁의 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 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심판 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소의 취하가 가능하다. 자, 넘어가실게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특별 심판 절차인데 판례들이랑 같이 이제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 헌재법 57조를 보시면은요. 41조 이하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이 있죠. 41조 이하는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48조 이하에서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55조 이하의 정당해산 심판이 있고 61조 이하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요. 68조 이하의 헌법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특별심판 절차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특별심판 절차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 있는데 57조 보시면은요. 정당해산 심판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의 가처분. 자, 가처분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것은요. 그 실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가구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가구제 수단,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정당이 실제로 진짜로 이제 뭐 반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해봅시다. 완전히 이제 그런 우리 그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본다면은 이 정당이 정당해산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죠. 정당해산 결정 받기 전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이 너무너무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장 좀 활동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정당해산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구제 수단으로 가처분으로 정당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65조에 보시면은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가처분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가처분. 자, 이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이제 피청구인, 청구를 받은 사람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있기 전까지 너 일단 그 행위 하지 마. 더 이상 괴롭히는 행위 하지 마라고 이제 멈추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 권, 가, 뭐 가, 정권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정권, 과, 정권가,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 사법시험을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사법시험을 거기 있네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그 맨 밑에 거에서 본문에서 넷째 줄 신청 이유라고 보이십니까? 가로에. 네,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사법시험이 예전에 4번까지밖에 응시할 수가 없었어요. 1차 시험에. 1차 시험을 4번까지밖에 응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을 4번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사법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겠죠, 당연히. 4번째 시험 보고 나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 가처분, 여기 헌법소원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사회 응시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4회까지 응시를 했어요. 응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소를 제기했는데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결정이 언제까지 날지 모르죠.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얘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이 법률 조항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내가 5번째 시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없는 거예요.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얘를 잠깐 효력을 정지한 다음에 잠깐 효력을 정지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죠.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응시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합헌 결정이 나오면은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내가 계속 뭐 2차를 치든지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5번째 시험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회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근데 헌법소원에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건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걸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결국에 이게 지금 이런 그 청구인의 사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을 치게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헌법소원 절차에서도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소원 절차에서도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 자, 하나씩 볼게요. 위에 판례부터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68조 1항 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이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이런 공권력의 행사를 그대로 유지시키면, 즉 이 사회 응시 제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가처분의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되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에 종국 결정에서, 그러니까 가처분을 인용을 했는데 종국 결정에서 이제 합헌이 났을 때 발생할 불이익과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종국 결정에서 위헌이 났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이 판례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이 났으니까 사법시험에 응시 횟수 제한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위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 시험 5회 응시 제한이 이제 위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그 가처분 명문 규정은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은 이 논리대로 하시면 되겠죠.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처분의 요건 논하시고 그럼 사안의 경우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구조도 여기 제가 나눠 놓은 것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7조 한번 봅시다. 헌법재판소법 47조. 헌법재판소법 47조. 47조에 보시면은 이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 결정의 효력. 자, 45조부터 볼까요? 45조.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으면은 그 제청된 법률 조항만을 심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법률 조항만, 그렇죠? 다른 법률 조항이 아니라 그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위헌 여부만을 심판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장시킬 수 있고, 반대로 당연히 심판 대상이 자기가 어떤 특별히 이제 관련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축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축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적용되는 법률이 국법인데, 이 국법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국법에 대해서 내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신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국법에 대해서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지만은 신법까지도 확대해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대상만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심판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신법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신법까지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그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이 법률의 위헌으로 인해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전부를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47조 1항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속력. 자, 기속력은 뭐예요? 47조 1항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힘입니다. 즉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즉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권력 기관들은 이 위헌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죠. 따라서 그 법률이 위헌이 선언이 되면 그 법률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기속력이고요. 자, 75조도 한번 보세요. 75조도 한번 보십시오. 75조에 보시면은 1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인데, 이런 위헌 결정과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자, 그러면 67조 한번 보실까요? 67조는 어떤 심판 절차의 조문입니까? 심판 절차 어떤 심판 절차인지 한번 보시고. 권한쟁의 심판이죠. 자, 권한쟁의 심판 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맞습니까? 자, 질문. 그러면은 방금 우리 봤던 47조, 67조, 75조에서 특이한 조문 하나만 찾아보세요. 특이한 거.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들만으로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47조, 67조, 75조 중에서 읽었던 것만으로 딱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47조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위헌 결정은 기속한다. 맞습니까? 위헌 결정은 기속한다. 75조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인용 결정은 기속한다. 인용 결정은 기속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기속한다.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은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까? 위헌 결정만 기속력을 가지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만 기속력을 가집니다. 헌법소원은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까? 인용 결정만 기속을 가집니다. 이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인용 결정만 기속력을 가집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까?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지죠.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결국에는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있다라고 인용하는 경우에도 기속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권한이 있는 게 확인되지 않거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결정에도 기속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이 다른 심판 절차와 다르게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다.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 3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는 나중에 볼게요. 4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자, 재심 부분만 보고 잠깐 쉽시다. 재심 부분만 보고. 자, 우리 헌법 소원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헌법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박근혜가 탄핵당했잖아요.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소송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존재할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재심 사유가 존재할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자, 그런데 헌법 소원, 그러니까 근데 이 민사나 형사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들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뭐 451조 이런데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보시면은 이 재심 사유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에서는 이런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여기 대해서 재심하고 싶겠죠. 재심 청구하고 싶겠죠.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잖아요. 재심 청구하고 싶겠죠. 재심 청구하고 싶겠죠. 만약에 그 교도관이 나의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검열을 했어요. 내가 여기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기각됐어요.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하고 싶겠죠. 또 지금 오해 응시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가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을까? 다시 청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사부재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68조 1항 말고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일사부재를 바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겠죠. 재심을 청구하고 싶겠죠. 그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 절차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 민사랑 형사랑 다르게 헌법재판에서는 재심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재심을 적용할 수 있느냐, 재심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법률 조항, 오해 응시 제한에 대한 법률 조항. 그러니까 강성민이 만약에 오해 응시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오해 응시 제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오해 응시 제한에 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다라고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올바르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재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제해주게 되면은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정의가 살아날 수 있겠죠. 정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의가.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구제해줘서 이 사람을 위한 정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재심으로 뒤집어 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법적 안정성이 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 해해질 가능성이 있죠. 이미 이제 합헌이라고 했는데 다시 위헌이라고 선언을 하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이 5회 응시 제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해서 뒤집게 되면은 그거는 나한테만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상관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은 뭐에 이거 둘 중에서 뭐가 더 크겠습니까? 법적 안정성 요청이 더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재심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고 그 법률 조항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받아주고 있었을 때는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법률 조항 말고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아까 전에 서신 무봉함 상태 검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신 무봉함 상태로 검열하는 거. 이 나의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검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졌어요. 여기 대해서 헌법소원을 다시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누구랑만 관련이 있어요? 나랑만 관련이 있죠. 나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률 조항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죠. 근데 이런 서신, 나에 대한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검열하는 것은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인데, 이거는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나의 정의의 측면에서 구체적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이거는 재심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진당 해상심판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성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통진당이죠. 통진당입니다. 통진당 말고 일반 국민들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통진당 이 구체적인 정당 하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뭐 아직까지 얘기한 적은 없죠. 자, 그래서 돌아오시면은 4페이지에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줄 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한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줄 건데,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소와 달리 재심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공권력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 구체적인 공권력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령 헌소와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법령 헌법소원은 당연히 안 되겠죠. 법령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줄 건데 봅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즉 대세효가 있다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대인효가 아니라 대세효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와 분명히 구별된다. 즉 이 경우 위헌 결정은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측면에서 어떤 요청이 더 우선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법령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령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의 작용이 그 해당 청구인이나 당사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미치는 구체적인 공권력 작용이나 이런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밑에부터 봅시다. 공권력 작용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절차에서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단 유탈도 재심사로 허용된다라는 거는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셔가지고, 밑에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된다. 거기서 보시면은 셋째 줄 건데서 셋째 줄 따라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이 정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 형량했을 때 구체적 타당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 이는 정의의 요청이 더 크면은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더 크면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 예산 심판에서는 법적 안정성보다 이 정의의 요청,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더 크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을 하는데 결론은 재심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데 너의 재심 청구는 적법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넘기셔가지고 마지막 6페이지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당사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당사자, 청구인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와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55분부터 위헌법률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